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책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남동구 구월동 9월 네. 중앙프라자 물건을 보면은 네, 이게 2차에서 이제 누군가가 1억 9,500에 들어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미납이 됐어요. 네. 미납이 됐는데 한 번 더 그래서 유찰이 되고 네, 최종적으로는 4차까지 가서 1억 5,700에 낙찰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되면서 이제 고민이 돼요. 왜 이 사람은 그렇죠. 1억 9,500에 써가지고 미납이 됐다는 건 내가 10%를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슨 물건에 하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유찰에 대해서 많은 공포가 생기게 되는데 네. 왜 유찰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물건을 그냥 그대로 말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요, 당연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여기 세입자분이 계셨죠. 똑같이 자기가 열심히 뭐 포장마차를 운영하셨는데 하다가 경매가 되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신경 쓰이고 맨날 뭐 우편물은 날라오고 사람들 찾아오니까 신기했겠죠. 그랬다가 이분이 하나는 좋은 생각을 하셨던 게 그럼 이 건물을 내가 차라리 낙찰 받아버리자. 그거 잘 판단하신 거예요. 그쵸.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보증금과 원상복구 의무도 없이 할 수 그쵸. 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분이 경매를 너무 모르셨어요. 상황은 경매를 닥쳤지만 그때 와서 그제서야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냥 자기가 뭐 시세 파악도 정확하게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잡으려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에 잠아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고 나서 대출 준비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르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대출 낙찰 받을 땐 대출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자금 흐름 모두 계산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였고 이걸 알고 또 이분이 또 어설프지만 주변에서 충고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부동산이다 보다 유치권을 신고해라 뭐 해라.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요새 유치권 잘못하면 경매 방해죄로 형사 처벌받고요. 나쁜 말로 빨간 줄 거지는 겁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유치권을 했다? 인정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했던 시설물은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아까처럼 오히려 철거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원상 회복, 복구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유치권 신고했다면 전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낙찰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물건을 잡고 싶어서 이러시는구나. 그래야 이런 얘기는 들은 거죠. 많이 참고하는 거죠. 유치권 신고하면 많이 안 들어온다더라. 그쵸.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본다? 이분이 낙찰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 제가 조금만 잘 쓰면 나게 낙찰 받고 이분과 재계약도 할 수 있겠다. 그쵸. 이걸 오히려 반대로 유추하는 저한테는 그게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봤을 때 이분이 미납했던 걸 확인했고 거기에 유치권까지 신고한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금액에 낙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과 재계약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분이 너무 이 경매 때문에 너무 많이 손해 보신 거예요. 이미 10% 손해 날렸으니까. 보셔서 10%도 손해 보셨죠. 거기다 영업도 안 하느라고 이제 영업을 다 놔버리니까 사람이 뭐라고 내려놓게 되면 또 포기하게 되버리잖아요. 마음이 떠버리니까 이제 못 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돼버리셔서 이분은 결국 이사비만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철거를 했나요? 철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는 계약 조건에서는 철거지만 또 낙찰자한테 무조건 철거해주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나랑 계약한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만들어준다고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다 망해서 손해보고 가는데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좀 아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권리금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경매의 장점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제 유찰된 이유들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한 대출 이거를 계산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뭐 다른 유형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처럼 권리 분석을 잘못하신 거죠. 입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이슈라든가 이 물건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되는 상식인데 그 상식을 모르고 그냥 덥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픈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뭐 인수하거나 책임질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하지만 상권 분석. 한마디로 아까처럼 이게 앞으로 살아날 건물인지 죽을 건물인지를 파악 못 하시다 보니까 그냥 싸다는 마을에 10%다 20% 거의 원가다 그거 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할 수 있는 상권이냐 죽을 상권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가셨을 경우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방금 세입자처럼 대출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올 거라고 막연한 생각에 되겠지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죠.
낙찰받기 전에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얘기 드리겠지만 법원에 가서 뭐 대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명함 받아오든 자기 거래처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기는 해야겠다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생각을 못 하셨을 경우에 안타깝게 잔금을 납부 못 하시고 본인의 신용도 생각 못 하시고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뭅니다. 드물지만 네. 저도 좀 머리 아픈 게 하나 있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 아주 극성 유치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게 진짜 그런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이런 그 난이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일 경우에는 명도 저항이라고 하죠. 그들이 막 안 나간다, 못 한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 한번 저도 어떤 걸 뭐 불지른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못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사례로는 말씀드리지만 실제 못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피해지만 사실은 못해요. 그때 그냥 순간 욱하고 하는 말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다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끔은 포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한 4가지로 권리 분석을 실패했거나 상업적 분석을 실패했거나 또는 대출 실패했거나 마지막으로는 명도 저항. 이 4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명도 저항으로 인한 그 이제 뭐 포기하는 경우는 이 명도 저항은 합법적인 건가요? 합법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하시는 거죠. 뭐 감정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이런 그래서 그거 했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또 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근데 사실은 드물지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 제가 100건을 했다면 한두 건 있을까 말까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제 시세 파악하는 것을 상업수 분석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좀 시세를 파악하는 노하우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 사이트들이 되게 요새 많지 않습니까? 뭐 밸류맵이고 네이버고 상권 분석 시스템 이런 거 많아요. 그것만 사실 온라인상으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그쪽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유동인구가 어떻고 뭐 여기가 시세가 어떻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걸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교통이 좋냐, 아니면 뭐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거 고속도로가 좋냐, 아니면 지하철이 가깝냐. 이런 거 사실 누구나 아는 것들입니다. 그냥 제가 책에다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 거 먼저 보시고 제가 그쪽 지역을 안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 뭐 KTX가 들어온다, 뭐가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주소만 쳐도 요새 너무 좋은 게 다 나와요. 맞아요. 뭐 어디 뭐 경매 물건이 만약에 뭐 가산동 몇 번지에 나온다면 그것만 치면 그런 게 쫙 나옵니다. 그것만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로드맵이라든가 뭐 거리비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미리 내가 가보는 것처럼 발품 팔기 전에 좀 번거로움 줄이시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는 것처럼 한번 따라가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주변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지역에 이 정도면 된다. 그리고 지금 상권에는 지금 봤을 때 1층 상가에는 부동산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미용실이 있네. 근데 지금 다시 저희가 가봤을 때는 이 사진은 좀 예전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걸로 또 유동성이나 아니면 그 상가에 바뀌는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 미용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고깃집이 들어왔네.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엔 또 고깃집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있던 미용실도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가에 가시면 인포메이션 항상 찍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거기 안에 여기 안에 현재 뭐가 있고 앞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없는 건 제가 집어넣을 수 있기 좀 유리하겠죠. 그럼 그런 업체들한테 좀 저희가 컨택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상권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조사하다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경매가 나왔던 집이 또 나오고요. 옆집이 나오고 뒷집이 나오고 상가가 또 나오고 이럽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알아보다 보면 이 사례가 저한테 참 지식이나 아니면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도 알아보다 보면 그 비슷한 사례를 계속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그 정보들을 갖고 앞으로의 모습 지금은 막 지어지는 건물이었지만 이제 가보니 많은 상가가 차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시세 조사는 이제 많이 이제 평준화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은 서비스들 나오고 뭐 너무 쉽게 검색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낙찰가를 입찰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입찰가를 얼마를 정해야 돼야 낙찰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그럼 이제 조금 먹을수록 가능성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경매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도 그냥 내가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그냥 이 물건을 꼭 사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경매를 통해 사는 거니까
비용들 좀 제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안전마진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는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좀 적극적이고 조금 마진을 좀 높게 보는 그쵸? 편입니다. 네. 최소 20%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 수익으로도 이자를 빼고도 한 20% 이상 나오는 거로 상가를 잡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내 스타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좀 소극적인 분도 솔직히 계실 거고요. 맞아요. 적극적인 분 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난 안전하게 하나 잡아서 10%만 남아도 만족해 하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엑셀표를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엑셀표에다 하나씩 넣어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을 때 등기 비용, 뭐 명도 비용, 무슨 비용에서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시세 대비한 얼마 정도의 마진 볼 수 있네. 그럼 한 10%? 네. 그게 내가 원하는 입찰가가 되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난 이 정도로 해서 만족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 난 30% 이상이면 남아야 돼.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할 수 있게 오히려 그 반대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찰가도 오히려 정하기가 되게 쉬워지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10%가 좋습니다, 50%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10% 말씀드렸다가 잡으면 좋죠. 네. 근데 계속 못 잡으면 저희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에 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시세보다 싸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가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로 이제 가면은 네. 사실 이분들도 이제 이 사람이 경매 때문에 왔다는 걸 눈치채는 경우도 많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달가워하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네.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세 파악이 전체 중에 거의 50%라고 해도 그거 사실 과언이 아닌데 그 시세 파악하려면 결국은 그 현장에 제일 잘하는 공인중개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뭐 벨리맵이든 네이버든 다 올리시는 거니까 네.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매수할 것처럼 먼저 물어야 사실 그 물건에 대한 아웃라인을 오히려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수할 것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그 대신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돈이 있다는 느낌을 보여드려야 돼요. 난 살 사람이다. 네. 그래야 부동산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알려주겠죠. 네. 그래서 내가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거 실제 그 마음으로 가세요. 경매 잡을 거잖아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경매 잡을 거지만 혹시 경매가보다 금매가 싼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싼 거 나오면 그거 잡아야죠. 네, 그렇죠.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이 제가 경매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잡아야죠. 그래서 금매를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살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시고 네. 하다못해 작지만 예의 있거든요. 음료수 하나라도 사다 주시고 네.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내가 10,000원 써도 그분이 1,000,000원 싼 걸 갖다 주신다면 1억짜리 저한테 물건을 주신다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그분한테 정보를 얻고 앞으로 계속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또 만나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저랑 맞는 분이 계시고 또 안 맞는 분도 계세요. 네. 그냥 그분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빨리 패스하시고 네. 다른 데 가셔서 좀 얘기가 통하는데 네. 통하는 데를 좀 찾으셔가지고 네. 내가 살 거라고 얘기하면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보려고 했던 물건을 또 매도할 것처럼 그 자료를 그거로 물어보면 안타깝지만 매수와 매도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생기세요. 매수할 것처럼 물어보면 가격을 조금 부동산 입장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높게 불렀다 깎아줘야 거래하기가 쉽잖아요. 네. 부동산 입장에서 반대로 매도할 때는 가격을 좀 낮게 불렀다가 높게 받아주면 너무 고마워하겠죠. 그쵸, 예. 그게 심리적인 겁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꼭 찾아보시고 알아보셔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통계를 갖고 다시 또 한 군데로 새로운 데서 임대할 것처럼 해서 물어보셔야 그 네.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 이분들이랑 나랑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또 기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아까처럼 난 돈이 있고 항상 난 계약할 사람이다. 입찰하실 거잖아요. 입찰할 마음은 돈이 있고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분들이랑 하셨고 대신 첫인상을 좀 좋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어떤 분들은 되게 제가 말하지도 않아도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뭐가 들어오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네. 있고 뭐가 있습니다라고 너무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검색했던 거 이상으로 주사해 주신 분, 말씀해 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아까처럼 작은 예의 갖추고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뭐 다른 얘기지만 뭐 JYP인가 아니면 뭐 누군가 그런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 있어서 하실 때 맨날 가서 그냥 뭐 친분 갖고 뭐 네. 먹고 음료수 했대요. 네. 그게 괜히 그분들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건 말 한마디
차 한 잔, 그쵸, 밥 그쵸. 하나에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는 내 우군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냥 꼭 영업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재테크, 부동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 아니면 파트너를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예의 갖춰서 만나시면서 이런 작은 걸 하나 하시면 네.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처럼 또 하나는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아까처럼. 내가 그냥 쭈삣쭈삣하면 이분들 아까처럼 눈치채요. 경매 때문에 오셨죠? 난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나 살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맞는 거짓말을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매든 금매든 난 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분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얘기해도 돼요. 사실 저 경매 보고 왔는데 금매도 있어서 살 거예요. 솔직한 말이고 그렇게 이해되면 오히려 그분은 저한테도 오히려 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갖고 물건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그만 뭐 뻔할 수도 있지만 네. 살까 말까 하다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진짜 그냥 생각만 하고 이러시는 거는 결국 결과물이 안 나와요. 실패도 해봐야 실패를 겪는 겁니다.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실패 겪고 나서 더 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 공인중개사랑 관계를 쭉 맡겨나시면 장기적으로 보는 눈도 생기시고요. 그분이 보여준 물건을 보면서도 그 지역을 판단하게 되시고 처음에 그 물건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그 물건을 또 하실 때는 그 물건을 가장 잘 파악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예의 갖추고 작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음료수 하나라도 바카스 하나라도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 들어가 보지 않고 좀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여기 좀 착한 주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데이터로서 대표님의 20년 경력 데이터로서 네. 이런 간판에 이런 거면 조금 그래도 열려 있더라 이런 거 있나요? 당연한 건데요. 네. 관리를 합니다. 겉에서 드러나는 거 그건 말씀드릴 수 네. 있겠네요. 저도 지금 갔던 걸 지금 생각하면서 짧게 생각하면서 지금 직속에 대답을 드리는데 네. 붙어 있는 게 벌써 오래되고 찌글찌글하고 뭐 먼지가 가득해 있으면 네. 이거는 간지가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이게 좀 깨끗하고 바뀌었고 안에 인테리어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손님 왔을 때 음료수 먼저 사실 저희도 갖다 드릴 수 있지만 먼저 주고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영업 마인드는 최소한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겉에서 봐도 새로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서 차도 저희가 새 차면 얼마 계속 닦고 하잖아요. 그쵸.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만큼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 정도만 보셔도 그리고 명함도 먼지가 가득 한 켜 있고 오래된 명함 바깥에 보면은 문장기에 있을 때 명함들이 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명함에 먼지 가득 착혀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판단이 되겠죠. 네. 근데 계속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네. 건 계속 이분이 신경 쓰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 영업장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영업장 갔을 때 영업장 앞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네.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 뭐 손님의 편의에 의자라도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사소한 거지만 그게 영업과 아니면 어떤 그 잘하는 곳, 관심 있는 곳 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기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이제 어려운 장벽 중 하나가 네. 이 경매 대출 알아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과거에 거래를 했던 곳도 있을 테고 하니까 입찰하기 전부터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은 이게 조금 쉬워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내가 이제 막 강의 듣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관계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그렇죠. 물어보기가 뭐 또 그분 입장에 또 일이잖아요. 어렵죠. 어려운데 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경매 대출을 알아보는 것 중에 먼저 제가 짚어야 할 거는 당연히 낙찰된 이후에 대출을 알아보시려고 하겠지만 네. 사실은 입찰 전부터 잔금과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큰 돈이 들잖아요. 네. 소중한 돈을 우리가 투자하셨는데 이것도 준비 안 돼서 혹시 아까처럼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맞아요.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하고 이럴 때는 대출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경매하는 경매장에 가시면 이게 보통 그 명함이나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먼저 좀 받아오세요. 내가 입찰하기 전에 네.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니까 만약에 중앙지법을 간다고 칠게요. 네. 중앙지법을 가면 앞에 가시면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입찰하는 걸 그냥 당일날 말고 미리 한번 가셔서 구경할 겸 당일날 가서 떨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분위기 좀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공부 겸해서 가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시고 명함을 받아오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을 미리 전화 걸어 보시는 거예요. 저 메타경
몇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화로 하는 것보다 사실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메타격 몇 번을 제가 입찰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왜 이런 걸 얘기해야 되냐면 그분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출이 나오는 한도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DSR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할 수 있는 등급과 신용등급이나 아니면 이제 등급이 좀 달라졌죠. 네. 점수가 아마 800점이고 뭐 900점이고 이런 마이크레딧이 몇 점이고 이런 걸 미리 알려주시고 내 소득이 얼마가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분한테 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낙찰받기 전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으나 네.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말 한마디가 사람 달라진다고 네. 계속 계속 예의를 말씀해 주시면 낙찰받으면 당신께 할게요. 본인한테 할게요. 이러면 그분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받으면 미리 이 내용을 좀 알고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것만 무조건 다 보진 마시고 은행 쪽에 주거래은행도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주거래은행에서 보통은 일반 1금융에서는 경락지수를 잘 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데 빼고는 네. 사실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대출 받는 것과 다르게 경매는 또 경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전업주부라든가 이제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는 조금 대출에 좀 애매한 부분이 솔직히 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럴 때는 미리 카드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대출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쉽지만 그런 거라도 미리 해서 알아보면 가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소득 증빙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아는 뭐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이런 신용 마이크레딧 같은 데서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서 신용카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쓰시더라도 먼저 갚고 이게 신용 점수가 올릴 수 있는 게 다 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건 네.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거기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통해서 연체 같은 거 없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키워나가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출에 대한 게 굉장히 좋아지고요. 아까처럼 1금융권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 정도만 기업은행 특히 상가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좀 대출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그게 아닐 때는 2금융 수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도 괜찮아요. 근데 이자가 좀 더 비쌀 뿐입니다. 근데 내 투자금이 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장단점을 좀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만약에 기업은행 하나은행이라든가 수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한번 방문 받아서 한 번 더 상담해 보시는 것도 실수를 하지 않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사전에 알아보면은 네. 그 금액은 거의 그대로 나오긴 나오나요? 거의 나와요. 특별하게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네. 사람이 자기의 좀 불리한 점이나 안 좋은 거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그쵸. 있어요. 심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대출할 때 전에는 그냥 자기 좋은 얘기만 했다가 자기 안 좋은 얘기를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저도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저도 신용 불량을 했었고 2번이나 했었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그걸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알거든요. 개인의 생활하고 신용불량이었고 뭐 대출 연체가 있었으면 몇 년 동안 그게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게 영향을 받아요 대출에. 그런 걸 다 오픈 안 하셨다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소득 증빙으로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상 가보니 그게 문제가 걸려버리면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말씀처럼 상대방한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되고 안 되고 미리 하셔야지. 그러면 차라리 내가 못하면 내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셔야죠. 그걸 꼭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건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보증금 큰 돈을 뭐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10억이면 1억을 입찰금을 내는데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사실은 경매를 취하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불허가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사실은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무자에게 개인이성을 넌지시 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1억을 손해보는 것보단 그분한테 좀 뭐 인사를 드리든 비용을 하든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면 경매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그냥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 소중한 돈을 잔금을 못 치러서 날릴 수 없으니 그럴 경우에 제안해서 만약에 그분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날리는 것보단 이분한테 다만 뭐 채무가 있다면 자금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가 1억을 손해보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뭐 또 불허가에 대한 거를 그 서류상에 좀 찾을 수 있다면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아까처럼 미리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셔서 잔금과 대출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는 공투를 하면 좀 사실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투를 하면 돈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 있는데 대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중에 의견이 안 맞고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낙찰 받으면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이제 경매하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많은 교육생들 많이 해보셔 알겠지만 명도에 대한 질문이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명도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잘한다는 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 빨리 그 사람 잘 내보내는 게 잘하는 거죠.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거다.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분을 채무자든 세입자든 빨리 내보내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고 수 있고 임대를 놓거나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이제 쓰시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도 똑같이 얘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찾아뵈요. 낙찰을 받고 대신 빨리 가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이고요. 뭐 어떤 분은 허가 떨어지고 뭐 낙찰 잔금 길 나오면 가라고도 하시는데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나봤을 때 이분이 조금 오래 걸릴 분인지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인지 그거에 따라 저도 대출을 덜 받아도 되고 받아도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일단 찾아가게 되고요.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되 못 만나면 그다음 메모를 하고 옵니다. 이번에 낙찰 받은 사람인데 앞으로의 과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메모를 하고 안 보이게 가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도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궁금하신 거예요. 그쵸. 낙찰자가 누굴까? 네. 어떤 사람일까?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올까 싶었거든요. 그분도 차라리 빨리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원하는 뭐 이사비용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알아야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방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을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게 이사비용이다 하면 기준은 있어야겠죠. 네. 아무리 그래도 경제 집행하는 비용, 뭐 어떤 비용, 내가 하는 비용보다 너무 터무니없이하면 그건 안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1억짜리 낙찰 받았는데 뭐 이사비 2천만 원 달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정중히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집행을 하든 뭘 했을 때 최소한의 이사비용이 한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네. 대신 그걸 좀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경우에 따라 내가 먼저 제시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하게 하는 경우도 좋은데 그거는 뭐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항상 녹취하거나 이런 걸 좀 해놓으시면 안 그래야겠지만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경매 쪽에서는요. 공매나 약간 좀 다르지만 경매는 저희는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아주 큰 강제집행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어떻게 그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저희가 이걸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씀 나누고 해결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해결하고요. 그게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우리 같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저희한테 큰 이 힘이 돼요. 이걸 통해서 진행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전체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매각해서 내가 생길 수 있는 임대 수익 아니면 매각 차익 또는 임대 수익에 비하면 아주 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 작가님도 작가님의 이 노하우와 글 쓰시고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그게 있어요. 그걸 갖고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해서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도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까처럼 손이 꼽힐 정도라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더 겁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경매 때문에 낙찰자 제가 아닌 낙찰을 당한 그분이 더 겁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 이사 비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준다, 어떤 분은 안 준다. 또 이제 얼마를 줘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100만 원 주면 되는 건가? 뭐 200만 원 주면 되는 건가? 이게 고민이 또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강제 집행 비용이 실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에 진행되는 비용과 30평에 하는 비용은 다르겠죠. 그럼 실제로 집행하는 비용에 집행관이라고 해서 그걸 인부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그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그걸 나르는 화물차 같은 경우 비용들 네. 그리고 그걸 물건을 집행을 하더라도 보관을 해야 돼요. 그 진짜 실제 비용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10평 기준에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 이사비를 정해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30평이라고 해서 뭐 집행 비용이나 이사 비용이 한 3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 물건의 최대 이사비는 300만 원 이야기했죠. 이런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준 안에서 얘기를 했다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여러분과 잘 해결하고 싶고 손해 보실 수 있는 채무자나 세입자 아니면 다 받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배당 받는 분도 계셔요. 다는 아니지만 그분한테 손해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도 손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고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손해 보지 않고 저도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선, 그 선이라는 건 정말 해결이 안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집행 비용,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이제 뭐 임차를 두든 대팔 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냐, 네.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만큼을 또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테리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견적을 받아봤는데 뭐 도배 장판 다 바꾸고 뭐 샤시 바꾸고 해서 뭐 2천만 원이 든다. 네. 그 2천만 원을 그냥 싸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낙찰한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청소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집이 좀 깨끗하는 그 청소 하나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외관상 깔끔해 보인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외관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는 것처럼 외관상 좀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하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리가 돼야 나중에 하자를 당장 수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매도할 때 매도 담보 책임이 6개월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중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로 너무 많이 비용이 들면 되게 힘드니까 말씀처럼 투자 관점에 따라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인테리어인지 아닌지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집이 새 빌라라면 제가 잡은 빌라 최근 건 한 2018년, 19년은 거의 새 빌라예요. 그럼 거의 건드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배지도 보통 실크로 다 해놨기 때문에 닦기만 하면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래된 빌라, 한 제가 90년 빌라라고 생각할게요. 그건 아무리 실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꿔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과감히 바꾸셔야 되고요. 샤시도 요새는 거의 다 바꾸지만 샤시 비용이 좀 크긴 합니다. 비용 중에 봤을 때. 근데 내부만 바꾸고 도배하고 싱크대 아니면 뭐 싱크대도 교체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닦기만 하거나 청소, 또 바닥에 장판으로 해도 되고, 또 원목 강화마루에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내 경비에 맞게 좀 따져보셔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아까처럼 내 목적은 작은 마진만 해도 되고 대신 작게 투자하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건 팁인데 전기 스위치 막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등도 인터넷 주문하면 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면 큰 돈 안 들이면서 청소 같은 것까지도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 스위치 바뀌고 청소하는 것만으로 집이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처럼 실크 같은 거라면 좀 닦아서 하면 되고, 아닌 경우는 부분적으로 도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드시다면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이러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좀 종합으로 맡기시되, 좀 거래하는 데가 있으시면 거래하는데 좀 믿을 수 있는 데 통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범위가 모호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깨끗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하자는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소한 도배 정도 장판만 해도 웬만한 정도의 가치 상승은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테리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꼭 하시는 인테리어는 있나요? 꼭이요. 꼭이라고 하면 집의 상태에 따라 청소는 그냥 무조건이고요. 청소는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딱 봅니다. 화장실에 봐서요. 화장실을 수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수리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집이나 상가나 이런 게 대부분은 결정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저희 남자들끼리 얘기하지만 사실 결정권이 거의 여자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걸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간단한 유리 거울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소품만 갈아도 소품이 녹슬어 있고 막 이러면 되게 또 보기가 안 좋아져요.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같은 거 좀 제거하고 한번 뿌려주고 뭐 그런 거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욕실이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는 제가 수리비를 한 200~300 들어서 하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런 소품만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로 또 주부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를 닦아서 되는 건 닦아서 하고 아닌 건 부분적인 싱크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도배나 사실 이런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아주 괜찮은 거라면 상관없지만 아닐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적게 하려면 장판 같은 경우로 요새 티가 안 나요. 이게 원목인지 장판인지 모를 정도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걸 좀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